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쇼펜하우어의 예술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텍스트를 보기 전에 우리가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에 관한 내용이 이제 짧게 소개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준비했는데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8분 정도 되거든요. 이거 보고 텍스트를 봅시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에 관하여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이라고 사전에 박혀 있습니다. 생활의 만족이라 압축할 수 있겠죠. 우리는 행복하게 산다는 격언을 바탕으로 무궁히 애쓰며 삽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행복에 대한 몰두가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애초부터 행복한 삶은 불가하며 충분한 만족은 하나의 허상은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최고를 쟁취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최악을 막는 것이 그나마 생애에 만족할 만한 핵심 사항이라고 단언합니다. 행복에 집착할수록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삶의 모든 과정들과 사건들, 기쁨과 고통은 더 나은 자신과 내부의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므로 이 모든 것이 유일뿐임을 깨달아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을 돋봐봅시다. 고통과 기쁨은 우리가 엮여있는 인연의 상호작용 속에서 탄생된 어떤 정념들입니다. 이 정념이 만들어낸 자신은 세계 속에 발현된 외연의 총합이며 세계의 실세에 따라 가지런히 다듬어진 나라는 개념들이 발생시킨 사건들의 집합이죠. 내 본연의 총체가 아니기에 이 모든 과정들이 발생시킨 정념들은 나 자신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규정하는 조건은 외연뿐 아니라 내부의 자신까지 모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외연이 주조하는 행복은 피상적인 하나의 유일뿐 존재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외부는 경험들의 총체이기에 경험만으로는 삶의 의미를 도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외부와 내부를 포괄하는 지경에는 도달할 수 없지요. 오히려 이 외연의 만족에 집착하다 보면 내포의 자신은 번민에 시달리곤 합니다. 인연은 곧 고통이고 속세는 곧 번뇌라는 불교적 교훈 같은 것이죠. 저번 시간에도 나왔지만 이 불교의 어떤 열반의 경지에 대해서 쇼펜하우어가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여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동양이 불교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더구나 그렇죠? 외연과 내포를 잇는 의식을 장착하는 것은 성인과 같은 경지에 닿는 일이고 범인인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경이기에 쇼펜하우어는 덜 아프기 위한 생활의 지혜를 배우라 권고합니다. 쇼펜하우어를 스타로 만들어준 책 소풍과 부록은 이 절충의 요령들에 대한 지침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책의 전체 논지는 평범한 경험적인 관점에 머무르고 그 관점의 오류를 견지하는 그 논지는 어느 정도 수능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의지와 표상이 궁극적 일치를 향해 달리는 것은 극히 일부에게만 허락된 경지이기에 생활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는 덜 고통스러운 삶의 방법을 터득할 수능의 이치라도 순박하게 깨닫고 살자는 지지죠. 행복론과 인생론으로 번역되기도 한 이 책의 요점은 행복은 소품이고 인생은 부록이라고 비유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책에서 삶의 지혜라는 개념을 전적으로 내재적인 의미로 다룬다고 써두었죠. 즉 가능한 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침이 철학은 아니라고도 써두었죠. 행복을 삶의 이상으로 삼는 것은 공부 없이도 철학을 완성하겠다는 것만큼 좋지 못한 헛꿈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므로 행복의 가치도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따라서 행복을 서술한 행복론으론 완벽한 절대적 만족을 기대할 수 없죠.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책을 삶의 지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내 생활에 비벼 조금 덜 불행하게 사는 것만을 실행하라고 권고합니다. 적당히 합의하며 살라는 염세주의적 충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과 달리 염세주의는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 주변의 정념들을 잠그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염세주의란 말을 잘 지금 압축된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염세주의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좀 회의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그런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그죠? 차갑게 인간을 바라봐야 뜨거운 생의 실체에 근접할 수 있는 이치죠.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행복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는 오직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이 인식적 오류에 대해 쇼펜은 이렇게 써두었죠. 대체로 시대를 막론하고 현자들은 같은 말을 해야 하고 어느 시대든 절대 다수를 점하는 어리석은 무리들은 언제나 그와 반대되는 일을 해왔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볼테르가 한 이 말도 덧대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와 똑같이 어리석고 불량한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배운 바대로 살지 못하는 일종의 무리로 머물지 말라는 강렬한 충고입니다. 행복을 생활의 최대 가치로 두는 다수의 의견들에 흔들리면 생활의 지혜로서의 소소한 행복과 멀어짐은 물론 생 전체가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덜 고통스럽게 생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요령을 익히기 위한 지침으로 삶의 지적 차이를 세 가지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첫째는 인간을 이루는 것이 인격이고, 둘째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인 재산이며, 셋째는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인 명예죠. 둘째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 셋째가 그 다음이며, 첫째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신력의 한계가 협소하면 그의 행복을 위해 외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평범하고 반쯤은 동물적인 행복과 즐거움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는 언제까지나 관능적인 향락, 단란하고 명랑한 가정생활, 저급한 사교나 저속한 소일거리에 의존한다. 그렇죠. 방금 말한 이런 행복은, 이런 말초적인 행복은 어떤 그 동물적인 본능, 우리가 뭐 육체적 쾌락이라든지, 그죠? 여기에서 어떤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동물적인 거죠. 우리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행복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선 행복이 생애 최대의 과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대한 정신적인 향유와 가까이 하는 훈련이 요구됩니다. 육체적 향락 혹은 관능에 사로잡히면 동물적 쾌락에 함몰돼 저급한 존재로 추락할 수 있죠. 소크라테스는 가게에 진열된 사치품을 보고 내게 불필요한 물건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는데, 정신의 풍요는 물질의 허기를 정복하고도 남을 막강한 힘을 지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더구나 정신적 빈곤은 무료함과 권태와 불안을 초래하기에 재산과 명성을 쫓는 일은 더 고통스러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패착일 수 있죠. 내적인 빈곤은 결국 외적인 빈곤을 초래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말이 지금 현대사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한테 굉장히 필요한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전 자본주의 세계에 심취해서 모든 것을 물질에 초점 맞춥니다. 그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비싼 차를 가는가? 나는 왜 고급 주택에 살지 못하는가? 이렇게 비교하면 계속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말한 문장처럼 내적인 빈곤은 결국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요령이 행복이기에 행복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부터, 즉 외부의 조건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가치를 창안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이 노력은 내재적 활동이고 정신적 수고며 인격의 도야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자기에 휘둘리는 것이야말로 비극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비극의 주연이 되려는 불나방 같은 행위라 볼 수 있죠. 인간을 둘러싼 외부 자체가 거짓들의 연출일 수 있으니까요. 쇼펜하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체가 의복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도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존재 전체가 거짓인 것이다. 의복을 통해 신체 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듯 이러한 외표를 통해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성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피타고라스는 인간은 밤에 잠들기 전에 그날 할 일을 일일이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하루에 진행된 거짓들을 정돈해야 슬기롭게 내일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내일들이 모여 삶의 전체를 이루고 그 전체가 삶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왜냐? 인생의 한 시기가 전체 생애의 끝이 가서야 비로소 행위나 업적, 작품의 참된 연관성, 정확한 일관성과 연결관계, 즉 그것들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는 다시 말합니다. 삶의 지혜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일부는 현재에, 일부는 미래에 쏟고 있는 주의의 비율을 올바로 조정해 한쪽이 다른 쪽을 망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현재 속에서 살고 있다. 경솔한 사람들이 그러하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미래 속에서 살고 있다. 불안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 그 비율을 정확히 조절하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인생은 드물다는 자각을 견뎌내기 위해서라도, 다시 말해 덜 고통스럽기 위해서라도 현재적 만족과 미래적 이상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용적 태도는 궁극의 철학은 아닐지라도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살아갈 동력을 충분히 제공해 주니까요. 지난 일이 고통스러울 땐 제 아무리 마음이 아프더라도 지난 일로 치부하자. 아무리 괴로워도 언짢은 마음을 진정시키자는 일리아드의 말을 상기하고, 미래의 일이 걱정스러울 때 그것은 신의 뜻에 달린 것이다라는 그리스 명언을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도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금 이 문장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생활할 때 되새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현재 충실한 삶을 살되 또 현재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행해하면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너무 미리 걱정하고 이런 것도
그죠? 항상 자기한테 불행 그리고 뭐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건 모두 미리 걱정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현재와 미래, 진짜 지나간 과거는 또 과거 일로 취급해버리고 이렇게 항상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소품과 부록에 있는 덕담을 읽어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로서 흥청망청 즐기는 상류사의 생활만큼 잘못된 것도 없다. 그러한 생활은 우리의 가련한 생존을 결국 한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기쁨과 향락, 즐거움의 연속으로 바꾸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는 필연적으로 상호 기만에 그 역시 한멸로 끝날 수밖에 없다. 물질적 풍요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향락은 일시적으로 끝나며 물질적 풍요는 기만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물론 현대사회에서 물질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물질적인 요소가 갖춰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이런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조절함으로써 얼마든지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가치의 위상을 죄다 무너뜨려 소소한 만족 속에 살라는 충고는 아닙니다. 문제는 비율이죠. 육체와 정신의 비율, 현재와 과거의 비율, 만족과 이상의 비율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때 우리는 덜 고통스러운 삶의 자격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행복으로의 구원은 없습니다. 지독하게 주어지는 일상과의 투쟁에서 패배하지 않는 전술만이 가능할 뿐이죠. 다가올 저 얻은 시련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오늘로 기록되길 빕니다. 자, 이 정도 합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쇼펜하우어의 우리가 염세주 철학 의지와 표상의 세계 이 책만 이제 보통 막 유명하니까 쇼펜하우어 하면 이제 그 책을 보통 사람들이 신경 쓰는데 쇼펜하우어가 쓴 다른 책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즘은 포털 사이트에 제목만 치면은 뭐 거의 자료가 많죠. 또 뭐 유튜브를 이용하면 또 직접 동영상도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활용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텍스트 돌아가면 그 쇼펜하우어 예술론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쇼펜하우어는 칸트 철학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습니다. 자기 선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칸트 철학을 연구하고 또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또 비판적 시각으로 이제 관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비합리적인 의지의 영이상학이라는 자기 자신의 어떤 철학 체계를 세운 사람이 이제 쇼펜하우어인데 그 텍스트에도 나오지만 칸트의 물 자체를 살려고 하는 맹목적 의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하는 이 의욕과 노력은 본질적으로 볼 때 결국 우리 인간의 어떤 결핍, 어떤 욕망,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이게 고통입니다. 자기한테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욕구가 해소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방황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연 환경을 예를 들면 동물이 이제 초식 동물 같은 경우에 동물은 식물을 먹고 또 그 동물을 육식 동물은 그 동물을 또 다른 동물이 먹죠. 먹이가 됩니다. 그죠? 또 우리 인간도 역시 서로를 탈취하는 서로 빼앗고 또 죽이기까지도 하죠. 이런 과정이 자연의 섭리라고 할 때 이런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긍정하는 한은 우리 이 현상계의 모든 존재는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욕과 욕망은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거죠. 의욕과 욕망이. 하나의 욕망을 만족시켰다 이렇게 하면 또 그 욕망이 충족된 것이 기쁜 마음이 금세 또 없어지고 또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구체화된 의욕과 욕망,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텍스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항상 불행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 그죠?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항상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인데, 인간이 이런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이렇게 쇼펜하우어는 봤습니다.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죠. 모든 인간은 결국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리기 위해 인간은 고통을 추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고통은 계속해서 모습을 좀 다른 모습을 띠면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다른 모습입니까? 쾌락이라든지 또 우리 성적인 욕구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정오심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좀 과시하고 싶은 뭐 명예욕이나 과시욕, 이런 게 모두 고통의 다양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 다른 모습을 가질 어떤 여지가 없게 되면 뭐가 또 찾아옵니까? 결국은 권태, 권태, 또 혐오, 이런 게 또 우리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생을, 저 밑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시계추처럼 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오죠?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이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망은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의 욕망을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나타나고, 그죠? 새로운 욕구가 또 그 자리에 생기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충족되었다 생각하는 욕구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인식의 오류라는 겁니다. 새로 생긴 욕구는 결국은 인식되지 않은 오류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 자체는 근본적으로 오류로 짜여진 삶이다. 마치 베일에 쌓여있는 어떤 헛된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런 베일을 어떻게 벗길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부정함으로써 이 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의지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을 말하겠죠. 여러분 그 영어의 will이라는 독일어로 빌레고, 그죠? 의지를 부정한 데 있죠. 의지를 부정함으로써, 즉 우리 인간의 어떤 욕망, 이걸 부정함으로써 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작품을 읽으면은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작품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왜? 토마스 베르나르트가 이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작품 속에 많이 포함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자서전이 5부작인데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 베르나르트의 인생이 철저하게 불행으로 점철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많이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베르나르트의 문학 세계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보면 모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도 나오지만 1969년에 출판된 바텐이라는 그 1인칭 화자인 그 의사가 하는 말 중에 이 베르나르트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다른 등장인물들의 인생관을 대변해 주는 듯한 말이 있는데 여기 소개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나에 관해 말하자면 불행이 존재의 증명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이 세상에는 불행만이 존재하듯이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행이다. 자해는 개개인을 불행에 빠지도록 내버려 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자세가 조금 앉아서. 자, 그래서 이런 그 화자의 표현을 통해서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작품 속에 이제 다른 인물들의 어떤 생각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불행이 존재의 증명이라는
이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 곧 고통을 느낀다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 인간의 삶이 맹목적인 의지이기 때문에, 예? 맹목적인 의지라는 것은 이제 끊임없이 생기는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안고 있는 이 고통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 결국 좀 허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볼 때 오류라는 그런 사실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르나르트의 그 산문에 걷기라는 제목의 수필이 있습니다. 영어 이제 독일어로 기엔이죠. 기엔, 그죠? 기엔 동사 알죠? 여기 보면은 화자와 이제 웰러라는 사람이 산책을 하면서 웰러가 하는 이야기를 화자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글이 전개되는데, 거기 보면 웰러의 인생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쇼펜하우어의 어떤 생각을 대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지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존재는 오류라고 웰러는 말한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일찌감치 이러한 사실에 안주해야 된다고 웰러는 말한다. 따라서 오류가 유일한 현실적인 근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독일어 원어를 번역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원어를 또 나름대로 맛보고 싶은 사람은 원어를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견딜 수 없이 끔찍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오류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이 오류를 부정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이 오류는 아까 말했다시피 맹목적인 의지, 우리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런 의지, 욕망을 말하겠죠. 이 의지를 부정해야 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긍정하는 모습은 우리 인간이 종족 보존의 어떤 본능, 동물들이 모든 동물이 갖고 있는 거죠. 종족 보존, 그죠?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자기 후손을 이 세상에 남기는 이런 본능이 이제 모든 동물, 생물체의 어떤 본능인데, 이런 종족 보존 행위에서 이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르나르트의 작품에서는 이 종족 보존 행위인, 결국 우리 인간으로 치면 아이 낳는 거죠. 이 행위를 좀 우습지만 범죄 행위로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면 웰러가 하는 말이 뒤에 나오는데, 밑에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죠.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아이를 만드는 사람은 불행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웰러는 말한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앞서간 표현인데, 요즘 사실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 저도 이제 자녀가 3명이나 되고 너뚱이가 있어서 참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지만,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게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제가 태어나서 제가 어릴 때하고 비교하면은 너무나도 주변 환경이 다릅니다. 그때는 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많이 쉽게 큰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 하나 키운다는 게 물질적으로 그렇고, 교육비라든지 물질적으로 그렇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주변에 얼마나 위험한 요소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키워놓으면 또 말도 좀 잘 안 듣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배신감이 드는 경우도 많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또 만족스러운 부모가 아닐 수도 있겠고, 상대적인 시각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제 이 토마스 베르나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아이, 아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웰러는 아이를 낳는 행위를
바람치 않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 없이 만들어진 아이들보다 더 파국적인 그런 어떤 결과는 없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은 최악의 범죄 행위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뭐 이런 국가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아이 낳는 것에 반대하는 법을 제정하고 더 나아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아이를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최고의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범죄 행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범죄에 동조하는 국가를 또 제 이름이 나오네요. 동조. 범죄에 동조하는 국가를 웰러는 생각 없는 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모든 국가가 지금 생각 없는 국가가 되어버리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출생률이 너무 낮아서 결혼도 잘 안 할 분들은 요즘 세대가 그죠? 또 결혼도 안 하고 안 하니까 애도 안 낳지만 또 결혼해도 애를 잘 안 낳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도 좀 그렇지만 이민자들이 비율이 높아지고 우리도 앞으로 점점 이렇게 출생률이 낮아지면 뭐 세계 최상위권 아닙니까? 출생률 저출산으로는 그죠? 수십 년 후에는 그 인구 비율이 이민자들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지금 그 상황인데 여기서는 아이를 낳지 말라고 아이를 낳는 것은 그 아이한테도 불행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 누구나 이념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긴 하지만 이 자연과 인생을 관조함으로써 이념을 인식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과 세계에는 이념을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술을 천재의 작품으로 간주하는 이제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술을 천재의 작품으로 간주하는데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가 자연과 인생의 관조를 통해서 어떻게 관찰함으로써 인식한 이 이념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술의 목적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예술, 특히 음악을 굉장히 사랑했죠. 그래서 이렇게 예술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 예술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정의를 잠깐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예, 보세요. 여기 아니고 뒤에 조금 더 내려가야 되겠죠? 예, 여기 있습니다. 예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은 순수 관조에 의해 파악된 영원한 이념이다. 즉 세계의 모든 현상의 본질적인 것과 영속적인 것을 재현한다. 다시 묘사하는 거죠. 현실로. 그리고 이렇게 재현할 때의 소재에 따라서 예술은 조형예술이 될 수도 있고 시나 음악이 될 수도 있다. 예술의 유일한 기원은 이념의 인식이며 예술의 유일한 목적은 이 인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식한 이념을 그 일반인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전달할 때 그 어떤 표현력이나 이런 게 일반인들은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술가들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이렇게 인식한 이념을 예술로 형상화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은 예술가들, 어떻게 보면 천재한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예술가를 천재로 봅니다. 천재와 동일치 않은데 이 예술가는 온갖 우연적인 요소를 다 없애고 제거하고 순수한 이념, 영어로 치면 에센스죠. 순수한 이념만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과 세계에서 이 이념을 인식하는 것보다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념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묘사된 작품으로 형상화된 그런 예술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미보다 자연미를 우위에 두는 칸트와는 달리 쇼펜하우어는 자연미보다는 예술미를 더 우위에 뒀습니다. 그게 좀 칸트하고는 다르죠. 어쨌든 대상을 순수하게 관찰함으로써 이렇게 인식하게 된 이념을 전달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볼 때 이 쇼펜하우어는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예술을. 이 쇼펜하우어의 예술론을 작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작가가 자신이 인식한 이념을 어떻게 형상화하느냐, 예술로 혹은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느냐 하는 문제죠, 결국은. 그래서 토마스 베르나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관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주인공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이 세상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이라는 개념을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순수한 관조로 이해한 거죠, 토마스 베르나르트는. 그래서 1970년 이후에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그 글에 나오는 화자들, 이제 서술하고 말하는 사람이죠. 화자들은 거리를 두고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이 관찰을 예술의 경지로 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나르트 같은 경우는 이 관찰 예술도 역시 외할아버지한테서 배웠다고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죠?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은 외할아버지와 산책하던 일이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자연을 거닐었다. 그리고 거닐면서 관찰을 하곤 했는데 외할아버지는 이 관찰을 나에게서 서서히 관찰 예술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는 예술의 백미는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이 베르나르트가 이제 아파서 요양원에 있을 때 병실에 누워서 자기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자기 주변 세계에 대해서 관찰함으로써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자기가 두려워했던 이 죽음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글로 표현한 자서전이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제목입니다. 독일어로 이제 대어 아템입니다. 아템. 호흡이라는 이 제목의 자서전에서 우리가 베르나르트의 이 생각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호흡이라는 자서전은 관찰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중적인 구조입니다. 이 자서전이 원래 과거와 현재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장르가 자서전 아닙니까?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죠? 이게 이제 관찰하는 거죠. 과거를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 자서전이죠. 자신의 과거를 해고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자서전의 서술하는 자는, 자전에서 이제 말하는 화자가 있겠죠. 이 화자는 본질적으로 결국은 관찰하는 입장입니다. 그죠? 서술하는 자가 자신의 과거를 관찰하면서 우연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필연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체험하는 자는 주변 세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과정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대상을 이렇게 관조함으로써 이념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토마스 베르나르트는 관찰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실체를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베르나르트에게 이 외할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존재였는데, 이런 외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베르나르트가 이 자서전 호흡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우리가 보면은, 잠깐만요.
어디로 갔죠? 247쪽. 여기네. 자. 아, 249쪽이네. 247쪽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미안합니다. 힘들게 찾았어요. 이게 249쪽이구나. 247쪽이 왜 자꾸 뭐지? 이게 조금 달라졌나? 246, 245에서 246. 아, 247쪽이 빠졌네, 여기 프린트물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왜 빠졌죠?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햇말 중에 이제 텍스트를 볼까요? 텍스트 조금 들어가서 봅시다. 베르나트 햇말 중에 나를 길러준 사람은 식구들이 아니라 외할아버지였고 결국 나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고 또 언제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할 사람은 식구들이 아니라 외할아버지다. 이런 말을 자서전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게 뭐 이제 토마스 베르나르트 사진을 한번 볼까요? 토마스 베르나르트가 이분입니다.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을 텐데, 이제 생전의 모습입니다. 토마스 베르나르트. 그래서 베르나르트가 18살 때 자기가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식료품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늑막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막 거의 4개월 헤맨 적이 있었는데 병원으로 실려오기 직전에 베르나르트의 외할아버지도 급성 폐혈증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한 40대 중반에 접어들었던 이 작가가 이제 이 사건을 옛날 지나간 거지만 이 사건을 되씹어 보면서 이때의 경험을 세계의 본질로 인식하게 된 계기를 이때의 경험이라고 본 겁니다. 즉 서수라는 자아가 외할아버지와 동시에 입원하게 된 이 우연한 사건을 자기가 되돌아보면서 이 외할아버지와 이 손자 간의 사랑에 의한 필연적인 사건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외할아버지는 손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 병원의 그 실존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영원히 손자 곁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병원은 결국 지옥이다, 혹은 감옥이다, 뭐 수도원이다,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는 이해를 시켰는데 손자를 병원은 삶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게 해주는 고통의 공간이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이제 병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보통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죠.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어떤 사색의 공간이 병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병원을 거치지 않으면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색 공간에서 우리는 이 사색 공간의 바깥에 있으면서 그때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인식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입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병자는 우리 불교로 치면 해안을 가진 자, 지혜로운 안목이죠. 해안을 가진 자이고 그 누구도 이 병자보다 이 세상을 더 분명하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질병이라는 것이 정신과 영혼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육체가 겪어야 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는 이 반치료기관인 동시에 우리 인간의 파괴기관인 이 병원에서 만약에 퇴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손자를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승이 제자에게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역할을 이제 외할아버지가 해줬는데, 즉 어린 시절부터 손자를 예술가로 키우려고 했던 이 외할아버지의 역할은 결국 예술가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고, 이 예술가가 되는 것은 결국 당사자의 몫입니다. 토마스 베르나르트 자기 자신의 몫이죠. 할아버지는 이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외할아버지는 베르나르트를 병원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혼자 병원에 남게 되자 병원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토마스 베르나르트는 이제 할아버지에게서 자기가 배운 교훈을 이제 어떤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혼자 힘으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당면 과제죠. 그래서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되자 나는 오로지 건강을 되찾겠다는 목표에만 매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까 247쪽이 이제 그 자료에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이제 249쪽은 여기 나와 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이 제1의 인생이 이제 끝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제2의 인생을 이제 베르나르트가 결심하고 마침내 죽음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살아남아 가지고 병원을 퇴원을 합니다. 그때 해상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죠. 자서전에. 이 길은 내 인생의 한 시기를 마감하는 길이었다. 이 시기에 나는 내 인생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삶, 즉 나의 제1의 인생을 마치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자기 자신만의 삶을 말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스승이자 구세주의 역할을 했던 외할아버지 죽음이 물론 충격적인 쇼킹한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이 외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이 외할아버지의 소위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자신만의 어떤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갖게 됐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외할아버지의 죽음,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쇼크를 주긴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해방감을 주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난생 처음으로 나는 자유로움을 느꼈으며 갑자기 느끼게 된 이 완전한 자유를 이용하여 내 인생을 구하기 위해 애를 썼다, 노력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한테 그만큼 이 쇼펜하우어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쇼펜하우어 이 자서전 아템, 호흡, 관찰 예출이라고 했죠. 이제 방금 1장까지 했고 2장은 지금 시간이 44분이에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남은 250쪽부터 그 2장 있죠. 2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